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영현 수석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무너져가는 이 당을 재건하라는 국민과 당원들 여러분들의 뜻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직, 정책, 인적 혁신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기자분들 이거 다 받았죠? 예. 이거 참고하시고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네. 지금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저 한국경제신문 박수진 기자입니다.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근데 일단 경선 과정에서 지금 다른 후보님들하고 약간 불편한 모습을 또 보이신 적이 있고 또 그 바른정당 입당 문제 때문에 또 설전을 펼치신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실지 다른 두 후보님들은 어떻게 안고 가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선거가 그렇습니다. 선거할 때는 거의 폭로도 하고 음해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선거가 원래 그렇습니다. 당내 선거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라도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당내 선거는 끝나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국민 상대 선거는 선거 끝나면 수사기관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 후유증이 남는 것이 그게 이제 국민 상대 선거입니다. 그래서 당내 선거는 끝나면 다 하나가 되는 게 여태 관리였어. 그런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진리하실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 이후에 조치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은 넘어가면 안 되죠. 특히 바른정당에서 자기가 있었던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허위사실은 그건 용서치 않습니다. 그건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고 한 당의 지도자의 행각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도자의 처신이 그렇게 해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용서하더라도 그거는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지도자 본질에 관한 문제. 지도자 본질에 관한 문제를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허위사실로 폭로하고 그것을 또 당내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것을 용납을 하면 정치판이 그야말로 리전 투구의 장이 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윤한홍 의원 말에서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지도자의 아량 문제도 아니에요. 다음 심재 기자님 먼저. KBS 수준인데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래 또 야당이 된 이래 처음 선출직 대표가 되셨는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어떤 야당으로 만들어 가실지 하나고요. 그리고 혁신위원회 전부 다 외부 인사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입에 어떤 기준을 두고 영입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신한국당 때 들어와서 한나라당을 거쳤고 새누리당을 거쳤고 자유한국당을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당을 거치면서 가장 당명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의 당명에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함축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당명을 4개를 거쳤지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이름이 가장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가치에 걸맞는 그런 당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혁신위원회 모두 외부 인사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영입하실지 그 원칙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원칙이라기보다도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온 그런 분들과 또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분들을 섭외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혁신위원회로 하여금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모두 정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출범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한 후에 발표하는 것이 그게 예의라고. 네, 다음 뉴스한 구견 기자님.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실 예정이신지랑 그다음에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지 두 가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좌파 진영도 분열이 되고 우파 진영도 분열이 됐습니다. 4당 체제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은 제가 보건대는 저희 반대 진영은 내 대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통합될 것을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바른정당 문제도 어차피 지방선거 가기 전까지는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 이슬기 기자님. 저도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읽어보니까 내부 총질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내 뭐 친박 소위 말하는 친박 총선이라는 건 이제 안 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이전에 그 토론회에서 그 국정 탄탄 세력하고 일반 친박하고 구분을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도 보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안
사안들이 인사청문회나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야당 대표로서 그거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자꾸 친박 청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선출직 청산은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출직 청산은 그것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단지 당의 전면이나 그쪽으로는 소위 핵심 친박분들은 나서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또 그럴 겁니다. 이 당이 2012년 1월 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운영한 지가 6년이 됐죠. 그 6년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이 당은 친박이 장악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의원이나 책임당원 투표를 보면 제가 득표한 게 72.7%. 아마 정당 사상 이런 득표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친박이 6년이나 경영한 당에서 당원 대의원 투표가 72.7%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친박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DJ가 복귀할 때 대의원 득표수가 60%였어요. 이해창 총재 복귀할 때 55.7%였어요. 문재인 후보 복귀할 때 45%였어요. 그런데 친박이 6년간 당원, 대의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다 지배하고 있던 이 당에서 친박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72.7%나 득표했다는 것은 이미 이 당은 친박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구성원으로서 전부 함께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고, 단지 국정 파탄에 연관이 있거나 관련된 사람은 앞으로 혁신위에서 가려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인환 의원님. 네, 인사청문회랑 추경이랑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야당 대표로서 스탠스 누구를 쓰느냐, 그거는 정권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펼칠 정책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손상시킬 때 그런 위험이 있는 분은 좀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고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서 원내 지도부가 인사청문회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한다는 인상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장애가 올 만한 그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주시는 게 그게 옳은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그 우리 당의 입장을 듣지 않고 강행을 한다면은 추경이나 그 정부 조직법에서도 협조를 안 해주는 식으로 간다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가정을 전제로는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뉴시스 정윤아 기자님. 축하드리고요. 기술 좀 나왔지만 계속 선거 기간 동안에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지방선거 압승을 지방선거 압승이란 말 한 일이 없어요. 강조하셨는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방선거 승리라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당원 당규 공천과 관련된 당원 당규를 개정하실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국민의당이 현재 지금 재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당 대표로서 혁신위원회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정강정책 그리고 당헌당규 새롭게 조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천규정도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론을 이야기하면 혁신위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남의 당 일은 말을 안 하는 게 예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 페이스북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본질은 제쳐두고 과정만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다. 그건 맞지 않다.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 본질부터 수사하고 과정의 문제를 짚는 것이 그게 수사의 정도다. 내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남의 당의 문제는 거론 안 하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네, 다음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님. 예, 저기 지금 6년 만에 또 당대표를 두 번째 하시는 건데 한나라당 때 한번 하셨고 소감이라든지 그때와 나는 지금 다르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번 대선과 이제 전당대회 때 계속 화두가 됐던 게 청년 문제인데 청년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딱히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년 지났으니까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좀 이상하죠.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지지 안 하는 것은 이 땅의 청년들의 청장년들의 대선 때 FGI를 해봤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FGI를 해봤는데 이 땅의 청장년들이 내세우는 최고의 가치는 정의와 형평입니다. 정의와 형평인데 과연 최순실 사태 때 우리가 보여준 게 정의와 형평에 맞느냐? 그야말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의와 형평이 무너진 정당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하고 그리고 정당이 딱딱하게 관료적인 냄새를 피우지 않고 재미있는 정당으로 만들 때 청년들이나 여성들의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잘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KBS 박민철 기자님 질문하십시오. 그 KBS 했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표 질문 한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문에 보면은 단합과 혁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혁신에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희생이 따른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단합을 이끌어 가실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책임당원하고 대의원들 표가 72.7% 지지했다는 것은 반혁신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반드시 혁신하고 쇄신하고 쳐낼 거 쳐내라는 그 뜻이죠. 당원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원들의 뜻을 배치되는 반혁신, 반쇄신 행동을 하면 그 당원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답 대신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이재호 기자님. 네, 세계일보 이재호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근데 당대표 되셨는데 아무래도 원내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장애투쟁으로 끌어갈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란요. 그리고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언제쯤 제안을 하겠다든지 회담을 그런 게 있으신지 좀 말씀드립니다. 나 여태 이제 국회의원 쭉 하고 지사하다가 처음으로 백수가 됐습니다. 경사가 만들고 34년 만에 백수가 됐는데 사실 정당의 대표는 원내를 가릴 필요는 구분할 필요는 없죠. 정당의 대표하고 원내 대표는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원에 있기 때문에 장애투쟁을 한다. 꼭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거 그거는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대의 산물입니다. 앞으로 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문 잠가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회담을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저는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를 하는 한 여야 영수회담으로 문제를 종결짓자 그렇게 하는 일은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네? 경북신문 이인수 정치부장입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가 나왔어요. 이거를 반증하는 것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소통이 그만큼 없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기자들 전체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항상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국회 행정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진짜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실망한 것은 체육관 전당대회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쪼잔한 기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에 5,000원짜리도 안 되는 도시락 갖다 놓고 기자들한테 10,000원 받아먹었습니다. 기자들 먹지 못했어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 전자레인지 데우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는 도시락을 갖다 놓고 10,000원씩을 받았습니다. 둘째. 장사했구만. 장사했죠. 나쁜 사람이네. 네. 조사해야 됩니다. 둘째. 제가 국민의당, 민주당 대통령 선거 때 다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유력했던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아무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깨들이 정문을 지키고 서가지고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어깨들을 항상 앞에다 세웁니다. 그 사람들 세워가지고 무슨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브리핑 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합니다. 두 번째, 제 주변에 어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깡패 수사할 때 무술경관은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깨를 대동하고 다닐 만큼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격식 차리지 않고 공개 브리핑 할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나는 그럴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야당 대표는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무수한 브리핑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는 그렇게 브리핑할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이설기 기자만 자꾸 묻냐? 정윤아 기자도 물어라. 앞으로 대여 관계를 어떻게 취하실지 강한 야당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여 관계를 어떻게 취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야당 10년을 해봤어요. DJ 노무현 시절에 10년을 야당을 해봤어요. 야당을 어떻게 하는지 내만큼 잘 아는 사람은 현재 정치판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거 다 가르쳐 주면 안 되죠. 내가 야당 10년 했다니까 그 당시에는 DJ 정부 당시에는 안기부 그 당시에 안기부 애들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따라다녔어요. DJ 당시에 저격수로 다녔어요. 심지어 봉고차를 우리 동네는 아파트 앞에 딱 대놓고 있었어요. 그럼 내려오면서 어이 너 이제 가라 봐. 밤에 내려와가지고 어이 이제 너 가라. 가도 된다. 내 밖에 안 나간다. 근데 그걸 우리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 뒤에는 뭐 정치 공작 웃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 할 때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화에서도 야당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경험하기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정은 그런 활동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DJ 때까지 아주 격렬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고영구 국정원장 들어올 때 내가 일화가 이런 게 있어요. 고영구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대기 중인데 그 당시에 내가 정보위원회에 있었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집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고영구 원장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옛날에 법조 있을 때는 같이 친했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선배 앞에 있는 애들 다 물리쳐라. 아유 어떻게 보낸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안 그러면 내가 바로 들어온 걸 어떻게 알고 바로 집전화로 연결을 했냐. 그런 짓 하지 말고 고선배에게 될 때는 국정원이 거짓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받은 느낌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정원의 그런 미행하고 하는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후에 국정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은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하기가 그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권력이 공유 시대입니다. 이긴 자가 권력 전체를 휘두르는 시대가 권력의 공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걸 내 당 의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이제 없습니까? 예. 아, 예. 예. 왜 한 사람만 자꾸 이쪽에. 예. 안녕하세요. 뷰세뉴스 강주희 기자입니다. 그 이전 전당대회와 선거 기간 때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을 절복하고 시청 거부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변함이 아직도 없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건 대답 안 합니다. 근데 언론 환경이 변하려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요. 연말 지나면 기울어진 언론 시장도 어느 정도 평평해지리라고. 권력은 공전도 못 간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이 봤고, 그러나 언론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 돌아오리라고. 또 대표님, 그 중치과원들이나 그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조직 정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혁신위에서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님께서 보관이 있으실 거잖아요. 혁신위에서 합니다. 아니 그거 이제 좀 내가 전면에 나서서 싸울 때는 그때는 명운을 걸고 싸우는 거고, 이제 당대표도 두 번째인데 그 조금 봐주십시오. 저보고 전부 앞장서라고 하면 저도 힘들죠. 네, 다음 동아일보 송찬욱 기자님. 송찬욱입니다. 간단하게 좀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한 2달 정도 이제 임기가 된 것 같은데 좀 평가를 좀 하시면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는 건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 그런 평가는 연말쯤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 대표님, 그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전략적 후퇴를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정권의 본질은 알고 있을 것이다. 본질이라고 하면 이 정권의 본질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그건 미국 가서 봅니다. 자, 이제 됐죠? 지지율이 낮은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대표를 취임하시고 지금 지지율이 그만큼 낮다고 발표하는 거는 나쁘지 않죠?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하는 기관마다 왜 그리 틀려? 같은 날은 우리 당이 16% 나오고 바른당은 6% 나온 여론조사 기관이 두 군데가 있고, 또 악자같이 우리를 헐뜯는 여론조사 기관은
내 대선 기간 내내 내 지지율을 8% 넘긴 걸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길이 있다면 고마워. 자기들로서는 거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민 신뢰를 잃어버릴 겁니다. 앞으로 여의도 연구소를 대폭 개편해서 우리 스스로 여론조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 조작된 여론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엄밀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 기자, 같은 날 여론조사 한 2기관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응? 그건 나 참 쳐다보기 어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느 특정이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정부의 국정 여론조사를 어느 기관에 맡기는지 내가 국회의원들 통해서 원내에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정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국정원에서 1년 12달 하는 게 있고 문광부에서 하는 게 있고 청와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국정 여론조사를 어느 기관이 하는지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지 국회의원들 지휘에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 MB 때 어느 기관에서 하고 박근혜 때 어느 기관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왜 등을 돌리고 돌아섰는가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눈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수 기자님 질문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질문드리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대표님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 지방선거 때 후보들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만 하지 그거를 반영하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타 그 기관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는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 선거 때 여론조사를 보면요. 어느 특정 후보 진영에서 주문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여론조사가 공정한 것인 양 언론에 릴리사 그렇게 해서 여론이 조작된 상태에서 공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여론조사 수치는 참고사항으로 해야지 그걸 기준으로 여론조사 경선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경남에 있을 때도 여론조사 기관을 조작하는 걸 봤고 또 고발을 해서 그 기관을 폐쇄시킨 일도 있습니다. 사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여론조사 기관 자체를 폐업을 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이거 경남지사 할 때부터 이 여론조사 규정을 정당에 도입한 게 접니다. 혁신위원회장 시절에 하도 당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서 후보를 뽑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국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을 당헌 단계에 넣은 게 바로 접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자행되는 걸 쭉 보니까 거의 제대로 된 그런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가 아니더라. 선거 때 되면 기관이 난립해가지고 주문형 여론조사가 얼마나 행행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지지율이라고 당에 가져와서 떼쓰고 공천이 잘못되면 이 잘못됐다고 이 당사 앞에 와서 지지자 몇 명 데리고 와서 늘 때를 쓰고 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나는 미안하지만 여론조사 기관 자체를 전부 신뢰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신뢰합니다. 여러분 가중치라는 제도 알죠? 응? 어떻게 5사람들이 조사 안 했는데 30명을 조사한 것으로 가중치를 줍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내가지고 그게 진실이냐 다 퍼뜨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1000명을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50대주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500명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샘플링이 정확하다. 표본 추출이 그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이 정확하기 때문에 1000명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샘플링 하는 거 여러분 여론조사 기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샘플링 하는가. 어떤 식으로 내 여론 조작하는지도 실제로 봤고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천할 때는 소위 여론조사 규정은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하지 그건 절대적으로 공천의 규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환경은 세 번째야. 짧은 거예요, 짧은 거. 네. 그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혁신위원장이 가장 큰 정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혁신위에 대한 인선 시기와 그다음에 어떤 분을 인선할지 뭐 이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인선의 방향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인선 방향 말씀드렸잖아요. 시기는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조속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해야지 우리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 한기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쇄신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연말까지 쇄신을 하려면. 네, 더 질문 자, 있으십니까? 이제 없죠. 네, 그럼 이상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주제 없이 프리토킹으로 간담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